제가 3천만 원을 들여 시어머니 가족과 호주 여행을 가려던 날, 공항에서 시동생 내 식구 3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당신들 먼저 가세요.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저는 올해 35살. 남편 박서준 씨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어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지난 몇 년간 사업이 꽤 잘 돼서 손에 쥐게 된 돈도 좀 있었죠. 서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사람들 내미는 착하고 성실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너무 챙기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그의 막내 동생 박지훈 씨에게는 유독 더 그랬죠.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고생이 많으셨어요. 두 아들을 홀로 키우시느라 변변한복 한번 못 누려보셨다고 해요. 저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기에 평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시어머니께 옷이나 보양식을 사드리는데 아낌없이 썼어요. 매달 2억만 원씩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드렸죠. 그저 노년에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서준 씨의 동생 지훈 씨는 서준 씨보다 5살 어리고 결혼도 일찍 해서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지훈 씨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빈둥거렸고 가정의 모든 지출은 아내 최수진 씨가 마트에서 일하며 버는 돈으로 겨우 꾸려나가는 형편이었어요. 이렇게 빠듯하게 살고 있으니 시동생네 형편이 좋지 않아 저희가 좀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훈 씨 부부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매번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달라고 할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다. 얼마 전에는 지훈 씨가 아이 학원비를 내야 한다며 대뜸 5억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이 일인데 미룰 수 없으니 바로 돈을 보내줬죠.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께 들으니 그 돈은 아이 학원비로 쓰이지 않고 지훈 씨가 친구들과 술 마시고 카드놀이 하는데 탕진했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참 좋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서준 씨의 체면을 생각해서 차마 내색하지 못했어요. 올해는 스튜디오에서 큰 계약을 몇 건 따내서 여윳돈이 많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긴 흰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야겠다. 세상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서준 씨와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호주 여행 갈까요? 인터넷 보니까 풍경도 좋고 날씨도 쾌적하대요. 딱 어머니 쉬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서준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 와, 그거 너무 좋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진짜예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좋은 품질의 패키지 여행으로 갈 거예요. 먹고 자고 모든 일정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서준 씨는 서둘러 이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사람들만 만나면 며느리가 효심이 지극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자랑하셨죠. 제가 계산해보니 저와 서준 씨, 시어머니까지 3명의 여행 경비는 단체 여행비, 항공권, 쇼핑 예산까지 합쳐 대략 3천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저에게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행복해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아깝지 않더군요. 여행을 좀 더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저는 석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행 가이드를 찾아보고 여행사를 비교하고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는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겼죠. 시어머니께는 편안한 운동화와 자외선 차단 옷을 사드리고 혹시라도 여행 중에 불편해하실까봐 상비약과 멀미약도 미리 챙겨드렸어요. 서준 씨는 제가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준 씨는 제가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마음이 깊어. 고생이 많네. 이번 여행은 우리 세 식구만 가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서준 씨와 저도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애정을 돈독히 하고 싶었죠.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여행 일정을 인쇄해서 서준 씨와 시어머니께 각각 한 부씩 드리고 짐을 잘 챙기고
주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저도 한 줄 한 줄 꼼꼼히 적어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여행 일정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연신 정말 좋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도 볼 수 있다니. 내 평생 헛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고 3천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차에 싣고 시어머니를 모셔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사드린 새 옷을 입고 기운이 넘치셨어요. 가는 내내 저에게 호주의 풍습과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서준 씨는 운전하면서도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저희에게 말을 걸었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호주에 도착하면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통 양식을 드시고 해변을 산책하며 이 여행을 마음껏 즐기시고 하지만 제가 석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이 여행이 공항에서 완전히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차가 공항 주차장에 멈추자마자 저는 시동생 박지훈 씨가 아내 최수진 씨와 아들 박하준을 데리고 터미널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고개를 돌려 서준 씨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동생네 식구들은 왜 온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자고 말한 적 없잖아요. 서준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여보, 엄마가 제안하셨어. 지훈이네 가족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데려가서 하준이도 세상 구경 좀 시켜주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물었죠. 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왜 몰랐죠? 우리 항공권이랑 호텔은 3명 기준으로 예약했고 예산도 3명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갑자기 3명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끼어들었어요. 이지은아, 엄마도 네가 고생한 거 알아. 하지만 지훈이네 형편 네가 알잖아. 평생 이번이 처음 해외 나갈 기회일 거야. 하준이도 벌써 8살인데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봤어. 그냥 아이가 불쌍하다 생각하고 같이 데려가 주면 안 되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을 보고 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써있는 지훈 씨 가족을 보며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수진 씨는 팔짱을 끼고 제 짐을 흘끗 보더니 말했어요. 형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돈 많이 버시잖아요. 맞아요, 형님. 항공권이랑 호텔은 형님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요. 형님 인맥도 넓으니까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준아, 어서 형수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려. 형수님이 우리 호주 데려다 주신대. 박하준은 아빠에게 떠밀려 마지못해 고맙습니다. 형수님. 하고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했어.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박지훈 씨, 최수진 씨,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여행은 제가 석 달 동안 준비했어요. 항공권은 미리 예약한 할인 티켓이라 환불도 변경도 안 돼요. 호텔도 3명 기준으로 방 3개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3명이 더 늘어나면 항공권이랑 호텔을 다 새로 예약해야 하고 예산도 훨씬 초과해요. 서준 씨가 옆에서 저를 설득했어요. 여보, 그냥 좀 봐줘. 다 한 식구잖아. 급하면 예산이 좀 더 들면 어때? 당신 요즘 돈도 많이 벌었잖아. 이 말을 듣자마자 제 화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어요. 좀 더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번 예산은 3천만 원이었어요. 이 돈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지은,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뭐는 네 거고 뭐는 내 거니? 네가 박서준이랑 결혼했으면 네 돈이 곧 우리 집 돈이지? 자기 식구 데리고 여행 가는 건데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3천만 원은 제가 밤낮으로 야근하며 디자인하고 이래서 번 돈이에요. 서준 씨는 한 달 월급이 고작 300만 원인데 집 대출금이랑 차 할부금도 다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건데
제가 째째하다고요. 수진 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얼마나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째째한 구두쇠였네. 고작 3명 더 가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수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최수진 씨, 제가 째째하다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박지훈 씨네 가족이 저희에게 빌려간 돈이 얼마예요? 당신 아들 학원비, 당신들 집 월세, 심지어 박지훈 씨의 도박비까지 다 제가 갚아줬잖아요. 제가 지금 제 돈으로 시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는 건데 당신네 세 식구까지 먹여 살릴 의무는 없잖아요. 지훈 씨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화를 냈어요. 이지은, 그 말은 너무 심하잖아. 무슨 도박비지야. 그건 그냥 평범한 오락이었어. 우리 데려가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주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저는 서준 씨를 바라보며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여보, 말 좀 아껴. 다 한 식구인데 남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진심을 다해 그들에게 잘해줬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 모든 희생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따지면 그게 다 제 잘못이 되는 거였죠. 석 달 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이 여행, 그 모든 기대가 이 여행. 저는 서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어요. 박서준 씨, 이번 여행은 당신들 먼저 가세요.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서준 씨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얘기 좀 해봐. 시어머니도 뒤따라 소리쳤어요. 이지은, 네가 감히 나가면 다시는 우리 박서준네 문턱에 발도 들이지 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결국 왈칵 쏟아졌죠.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만 하고도 존중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죠. 공항 문 앞에 다다라 택시를 잡고 친정 주소를 불렀어요. 차 안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한 번쯤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죠. 택시는 친정으로 향했고 저는 차창에 기대어 눈물을 닦고 또 흘렸어요. 결혼 8년 동안 제가 박서준 씨네 가족에게 진심을 다했지만 차가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았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문을 2번 두드리자마자 친정 어머니께서 급히 문을 여셨어요. 저를 보고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이지은, 너 오늘 호주 가는 거 아니었어? 왜 돌아왔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안 가요. 저 그 사람들이랑 싸웠어요. 아버지께서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시고 소파에 앉히셨어요. 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여행 준비에 3천만 원이 들었다는 것부터 시동생네 식구가 불청객처럼 나타난 일, 그리고 남편부로 대하는구나. 벌을 제째하다고 비난한 것까지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치셨어요. 3천만 원은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네가 좋은 마음으로 여행 보내주려 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니.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준이 그 아이는 다 좋은데 너무 효심이 강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야. 동생 박지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게으르고 남이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 시어머니도 어쩜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돈은 네 돈이지. 박서준 네 가족과 무슨 상관이야?
저보다 2살 어린 준영이는 성격이 불같아서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폭발했어요. 누나, 너무 착해서 그래. 그들이 그렇게 누나를 대하는데 누나는 끝까지 강하게 나가야 해. 박서준이 누나 편 안 들어주면 그 결혼 이혼해도 아깝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그냥 마음이 너무 서운해서 그래. 내가 진심을 다해 그들에게 잘해줬는데 그들은 내 희생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지은아, 엄마는 네가 효심이 깊고 대의를 생각하는 거 알아. 하지만 효심에도 선이 있어야 해. 사람들이 너를 호구로 보는데 네가 바보같이 계속 밀고 나갈 순 없잖아. 네가 잘했어. 그들의 나쁜 버릇을 길들일 순 없어. 아버지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서준이가 정말 너를 아낀다면 자연히 와서 사과할 거야. 만약 그가 여전히 시댁 편만 든다면 너도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친정에서 지냈어요. 어머니는 제가 우울할까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여러 가지 해주셨고, 동생도 늘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저를 즐겁게 해주려 노력했어요. 천천히 제 마음속에 서운함과 불쾌감도 많이 사라졌죠. 서준 씨는 저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또 많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가족 편을 든 게 잘못이라고, 화내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했죠. 준영이가 제 메시지를 보고는 말했어요. 누나, 신경 쓰지 마.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았으면 뭐해? 그때 공항에서 누나 편을 들어줬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동생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어요. 서준 씨와 결혼한 지 8년이니 그동안 쌓인 정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기를 바랐지, 그저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끝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닷새째 되는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좋지 않았어요. 이진, 너 이제 그만하고 돌아올 때 안 됐니? 우리 다 호주에 도착했어. 너 빨리 집에 와. 서준이가 하루 종일 혼이 나간 사람처럼 다니면서 우리 모두의 기분을 망치고 있어. 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돌아오라고요? 제가 제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당신들은 제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당신들은 제 동의도 없이, 시동생네 식구리도 없이 시동미도 없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지은, 너 얼굴에 철판 깔았니? 네가 우리 박서준네 집으로 시집왔으니 우리 박서준네 사람이야. 네 돈은 당연히 우리 박서준네를 위해 써야지. 지금 네 모습은 불효하는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효도는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니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어머니께 옷 사요. 제가 어머니께 옷 사드리고, 보양식 사드리고, 매달 생활비 드리고, 시동생네 가족도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으셨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말씀하셨죠. 어쨌든 빨리 돌아와. 안 그러면 너를 우리 박서준네 며느리로 인정 안 할 거야.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미련도 없었죠. 이런 시댁, 이런 태도라면 제가 돌아간다 해도 앞으로 좋은 날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 두 아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게 된 거야. 걱정 마. 엄마가 있는 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에는 반드시 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겠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 서준 씨와 시어머니의 메시지 알림을 모두 껐어요. 그리고는 스튜디오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제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저는 저 자신을 아끼고 제 삶을 잘 꾸려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매일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스튜디오 주문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불쾌감은 가족의 따뜻함에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서준 씨는 여전히 매일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사과였고 다음에는 호주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시어머니가 저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나중에는 점점 불평 섞인 말투로 바뀌었어요. 그가 진정으로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가 어머니와 부엌에서 만두를 빚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어요. 누나 빨리 봐. 서준이 형이 카톡에 올렸어. 지훈이 형이랑 싸우는 것 같아.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을 받아 서준 씨의 카톡을 열었어요. 서준 씨는 글은 올리지 않고 호텔 복도 사진 한 장을 찍어 올렸는데 짜증난 표정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몇몇 공통 친구들이 댓글로 무슨 일이냐고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가와 보시더니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어요. 분명 거기서 싸움이 났을 거야. 내가 뭘 했어. 박지훈이네 가족을 데리고 가면 분명 좋은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 제 마음속으로도 사실 좀 궁금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계속 만두를 빚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하지만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시동생 아내 수진 씨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형님, 제발 지훈 씨랑 서준이 형 좀 말려줘요. 호주에서 거의 싸울 지경이에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싸우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진작부터 당신들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수진 씨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형님, 다 제 잘못이에요. 지훈 씨 말 듣고 호주에 따라온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너무 귀찮게 했네요. 지금은 지훈 씨랑 서준이 형이 돈 문제로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어머니도 화가 나서 쓰러지셔서 지금 침대에 누워가 나서 쓰러지셔서 지금 치마지셔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겨우 며칠 만에 이 지경까지 갔구나. 저는 인내심을 갖고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해봐요. 수지 씨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이드가 자율관광 항목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당 5억만 원씩요. 한 사람당 5억만 원씩요. 지훈 씨는 형님이 전에 자율관광 항목씩요. 지훈 씨는 형님이 전에 자유라고 했죠. 지훈이네 가족도 가지 말고 다지 않았어요. 서준이 형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내겠다고 했지만 어렵게 호주까지 왔는데 어떻게 자유관광 항목을 안 갈 수 있냐면서요. 게다가 형님은 돈도 많으니까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서준이 형에게 형님께 다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서준이 형은 형님이 지금 화가 나 있으니 더 이상 형님을 화나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지훈 씨가 화를 내면서 서준이 형이 자기 팔은 안으로 굽지 않고 남의 편만 든다면서 자기가 박서준네 사람인면서 어제는 쇼핑몰에 갔는데 하준이가 그 무선 조종 비행기를 꼭 사달라고 했어요. 3억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지훈 씨가 서준이 형에게 돈을 내달라고 했고 서준이 형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지훈 씨가 서준이 형이 조카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면서 형님은 전에 어머니께 보양식 사드리는데 몇십만 잃고 넘어지셔서 조카에게 전에 어머니께 보양식 사드리는데 몇십만 잃고 넘어지셔서 지금도 침대에 누워 모니가 나고 계세요. 조카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는데 뭐 그리 대수냐고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도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 동의 없이
시동생 네 가족을 억지로 데리고 온 그들의 말로였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진 씨, 그 일은 제가 관여했어요. 처음부터 당신들이 억지로 따라간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들이 억지로 따라간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들이 더 이상 걱정 끼쳐드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 당신들이 더 이상 걱정신들이 저희가 형님 도움이 없이 따라온 것도 잘못이고 늘 형님께 이득만 보려 한 것도 잘못이에요. 형님, 서준이 형에게 지훈 씨와 따지지 말고 어머니 병원부터 가자고 설득 좀 해줄 수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서준 씨에게 전화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를 설득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스스로가 잘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병원비는 제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은 어머니 병원 치료를 위한 것이지 당신들 부족한 살림 메우는 데 쓰는 돈이 아니에요. 수진 씨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야 통화가 연결되었죠. 전화 너머는 시끄러웠고 지훈 씨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 씨는 제 전화인 것을 확인하고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단번에 부드러워졌어요. 여보, 드디어 내 전화를 받아주네. 저는 그와 인사를 나눌어요. 수진 씨에게 전화 받았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셨다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마음속에 아직 내가 있다는 걸 알아. 지금 바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갈게. 걱정 마.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박서준 씨, 제가 이 전화를 건 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당신들 싸움 때문에 어머니 병 치료가 늦어지는 걸 원치 않을 뿐이에요. 호주에서 당신들 일 잘 해결하고 더 이상 저를 걱정시키지 마세요. 그리고는 서준 씨에게 200만 원을 끊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약해. 그들이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돈을 보내주다니. 엄마, 제가 돈을 보낸 건 어머니 병 치료를 위한 것이지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어머니 몸이 괜찮은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서준 씨와 지훈 씨는 자신들이 자초한 문제이니 스스로 감당해야 할 거예요. 준영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렇게 해야 해. 누나가 잘했어. 그렇게 해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호주 여행이 그들에게는 결국 소동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준 씨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의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봐야 할 때였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서준 씨의 카톡에서 그들이 또 새로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훈 씨네 가족은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돕기는커녕 매일 나가서 쇼핑하고 돌아다녔고 그 돈은 모두 서준 씨의 돈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용돈까지 몰래 가져다 썼죠. 서준 씨가 그들에게 몇 마디 하자 수진 씨는 오히려 그와 싸우면 서준 씨가 째째하고 자신들을 한 식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서준 씨가 보낸 불평 가득한 메시지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었죠. 저는 그저 이 소동극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고 서준 씨가 진정으로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지 서준 씨는 카톡으로 저에게 온갖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수진 씨는 매일 그에게 퉁명스럽게 굴고 밥도 자기네 새 식구 것만 차려서 서준 씨와 아픈 시어머니는 알아서 해결하게 했다고요. 지훈 씨는 더 심했어요. 낮에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놀고 밤에 돌아와서는 호텔이 좋지 않다느니 음식이 맛없다느니 불평했죠. 심지어는 이렇게 될 줄 알죠. 심지어는 이렇게 될죠. 형님이 있었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카톡을 닫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준영이가 이 사실을 알고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봐, 내가 뭐랬어. 누나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제야 누나의 소중함을 알았겠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너무 구경만 하지 마. 네 시어머니도 아프시잖아. 서준이 혼자 거기서 고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제 마음속으로도 사실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서준 씨에게 300만 원을 더 송금하며 이 돈은 오직 어머니 병 치료와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만 써야지. 박지훈 씨네가 가져다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요. 서준 씨는 바로 답장했어요. 여보 알았어. 이번엔 내가 꼭 돈을 잘 지킬게. 지훈이에게 절대 이득을 보게 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말투를 보니 드디어 한 번쯤은 강하게 나가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서준 씨는 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지훈 씨가 그의 지갑에 남아있던 현금 8억만 원을 가져가서 하준이에게 호주 랍스터를 사주러 갔다고요. 서준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지훈 씨에게 따지자 지훈 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형수님은 돈도 그렇게 많은데 형이 몇십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아까워해? 게다가 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니야? 수진 씨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에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형님, 한 식구인데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요? 전에 형님이 계실 때는 우리한테 얼마나 통 크게 썼는데. 여보, 내가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어. 지훈이네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야. 예전에 당신이 그들을 늘 도와줬는데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그때 공항에서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당신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것을 정말 후회해. 이것은 서준 씨가 저에게 시동생 내 가족의 험담을 한 첫 번째였어요. 저는 그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의 말을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요. 다른 일은 당신들이 돌아오면 그때 이야기해요. 라고 답했죠. 그 후 며칠 동안 서준 씨는 더 이상 저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끔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내며 몸이 많이 좋아져서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뿐이었죠. 저는 그가 분명 지훈 씨네 가족과 계속 씨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친정에서 여전히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고 스튜디오 사업도 점점 더 바빠졌어요. 큰 계약을 몇 건 따내서 매일매일 충실하고 보람있게 보냈죠. 어머니는 제가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지은, 네가 이렇게 해야 해. 여자들은 결국 스스로를 의지해야지. 모든 희망을 남자에게만 걸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동감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시댁이 잘하면 그들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고 서준 씨도 나를 더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무조건적인 희생이 그들을 더욱 방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이제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날 제가 스튜디오에서 고객과 디자인 시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서준 씨가 갑자기 화상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영상 속 서준 씨는 얼굴이 초췌했고 눈 밑에는 핏줄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정신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복잡한 눈빛으로 한참 후회의 입을 여셨어요. 예지은아, 엄마가 잘못했다. 예전에는 너무 편애하고 어리석었어. 너를 존중하지 않고 지훈이네가 너에게 이득을 보게 한 것도 지훈이네가 너에게 이득을 보게 한 것도 제 마음이 잠시 멍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저에게 사과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몸이 막 좋아지셨으니 잘 쉬세요. 서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계세요. 이번 호주 여행을 통해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
지훈이네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어.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의 감정을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어. 서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이 좀 흔들렸지만 저는 바로 승낙하지 않았어요. 박서준 씨, 사과하는 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행동을 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돌아오면 그때 우리 다시 잘 이야기해봐요. 화상 전화를 끊자 고객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지은 대표님, 남편분이 대표님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의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나고 서준 씨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들이 귀국한다고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올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일은 결국 얼굴을 보고 명확히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 동생 준영이는 제가 그들을 마중 나간다는 말에 불평했어요. 누나, 왜 그들이 누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스스로 돌아오게 해야지. 저는 준영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준영아, 내가 그들을 마중 나가는 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얼굴을 보고 확실히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내 원칙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거야.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가봐. 어떤 일은 얼굴 보고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좋아. 하지만 너 자신을 다시 상처받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 귀국하는 날 저는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갔어요. 멀리서 서준 씨가 휠체어를 밀고 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 위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지훈 씨네 가족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호주에서 별 이득을 보지 못해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보였죠. 저를 보자 서준 씨의 눈이 밝아지더니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밀고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우리를 마중 나왔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복잡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지훈 씨와 수진 씨도 다가왔어요. 지훈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기며 예훈 씨는 형님 동의 없이 호주에 따라간 것도 잘못이고 늘 형님께 이득만 보려 한 것도 잘못이에요. 저희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단 차에 타요.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요.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매우 어색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서준 씨는 저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다시 말을 삼켰어요. 저는 그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벽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지훈 씨네 가족은 짐을 내려놓고 바로 자기 집으로 가려 했어요. 제가 불러 세웠죠. 박지훈 씨, 최수진 씨, 서두르지 마요. 어떤 일은 오늘 확실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 씨와 수진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지못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정말로 가지는 못했어요. 머뭇거리며 거실 구석에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지은, 오늘 모두 앞에서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 감정을 무시하고 이 돈이 모두 네가 힘들게 번 돈이라는 것도 잊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준 씨를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우유부단하게 굴지 않았어요. 먼저 지훈 씨를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지훈, 네가 직접 말해봐. 지난 몇 년 동안 형수님이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네가 집 살 때 부족했던 계약금 2천만 원은 형수님이 내줬고 네 도박비 800만 원도 형수님이 갚아줬어. 네 아들 학원비, 너희 집 800만 원도 형수님이 갚아줬어.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형수님이 우리한테 잘해준 거 알아요. 네가 뭘 알아? 서질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 알면서도 늘 이득만 보려고 했잖아. 이번 호주 여행은 형수님이 3천만 원 들여서 정성껏 준비한 거야.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너는 불청객처럼 나타나서 온 가족이 얻어먹고 돈 쓸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수진 씨가 참지 못하고 변명했어요. 형님, 저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에게 세상 구경 좀 시켜주고 싶어서. 세상 구경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돈 벌어서 가. 서준 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늘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 형수님이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밤낮으로 야근하고 디자인해서 몸이 망가질 지경이 돼서야 겨우 모은 돈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쓸 돈이 아니라고. 저는 서준 씨를 보며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었어요. 그가 온 가족 앞에서 이렇게 저를 변호하고 시동생네 가족을 질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서준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여보, 예전에는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동생 형편이 어렵다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도 이 집의 한 식구라는 것을 잊었고, 당신도 서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었고, 당신이 잊었고, 당신이 이 가정을 잊었고, 당신이 잊었고, 당신이 잊었고, 당신이 깨달았어. 호주에서 지냈던 그동안 나는 지훈이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신 돈을 쓸 때는 당당했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 반면에 당신은 나랑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몸을 걱정해서 직접 병원비를 보내줬잖아. 내가 정말 후회해. 그때 공항에서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당신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해.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는 절대 어리석게 굴지 않을게. 다시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주지 않을게.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치지 않을게. 시어머니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지은아, 엄마가 너에게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지훈이를 무조건적으로 돕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손발이 있으니 스스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지. 앞으로 집안일은 다 네 말을 들을게. 다시는 지훈이를 편애하지 않을 거야. 지훈 씨와 수진 씨도 다급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형님께 돈 빌리지 않을게요. 다시는 형님께 이득 보려 하지 않을게요. 저희가 스스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게요. 그들이 하나같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솔직히 저는 냉혈한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과, 특히 서준 씨의 변화는 제 마음을 움직였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당신들의 사과는 들었고 서준 씨의 변화도 봤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처는 사과는 들었고 서준 씨의 변화도 봤어요. 하지만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말해봐. 몇 가지 조건이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라도 내가 다 들어줄게. 저는 지훈 씨와 수진 씨를 보며 말했어요. 첫째, 박지훈 씨가 저에게 빚진 2천만 원은 제가 일시불로 갚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써주고 5년 안에 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수님. 제가 차용증을 써주고 5년 안에 다 갚아야 해요. 이 돈은 제가 힘들게 번 돈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꼭 제때 갚을게요. 둘째,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당신들 가정의 지출로 우리에게 단 한 푼도 요구하지 마세요. 박지우 씨는 반드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서 열심히 돈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더 이상 빈둥거리지 마세요. 수진 씨도 그를 잘 감독해줘요. 수진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훈 씨를 잘 감독해서
제대로 된 직업을 찾게 할게요. 셋째, 저는 서준 씨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집안의 큰일은 반드시 저와 상의해야 해요. 더 이상 저 몰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시댁 관련 일도 무조건적으로 돕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해요. 만약 다시 예전처럼 제 감정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약속할게. 앞으로 집안의 큰일은 다 당신과 상의할게. 다시는 당신 몰래 행동하지 않을게. 다시는 시댁을 무조건적으로 돕지 않을게. 꼭 분별력을 가질게. 절대 다시는 당신은 당신에게 꼭 분별력을 가질게. 넷째,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집안에서 편애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서준 씨와 지훈 씨는 모두 어머니의 아들이고 손바닥 안팎 같겠지만 그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으니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해요. 지훈 씨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서준 씨에게 무조건적으로 돕도록 강요해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지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편애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서준이에게 지훈이를 돕도록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들, 각자의 삶은 그들 스스로 강요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 조건들을 모두 약속했고 반드시 말한 대로 지켜야 해요. 만약 앞으로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약속할게요. 꼭 말한 대로 지킬게요. 지훈 씨는 그날 바로 저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지장을 찍었어요. 그 차용증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오는 것을 아니하는 것이요. 제가 그 2천만 원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에게 제 희생이 단일화는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서준 씨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제가 집안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다 줬어요. 매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줬고 예전처럼 집에 오자마자 휴대폰만 붙잡고 시댁 식구들과 채팅하는 일도 없었어요. 지훈 씨도 택배 기사 일을 구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대전에 출퇴근했고 더 이상 빈둥거리지 않았죠. 수진 씨도 여전히 마트에서 일했고 더 이상 빈둥거리지 않았죠. 오히려 자주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만든 반찬을 먹고 싶냐고 물어보셨고 가끔은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도 도와주셨죠. 제 마음속의 벽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서준 씨와 이혼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무조건적으로 희생만 하고도 존중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제 그들의 변화를 보고 서준 씨의 진심을 보니 저도 우리 결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 자신을 아끼고 제 스튜디오를 잘 운영해서 저 자신을 더 훌륭하게 만들 거예요. 오직 제가 강해져야만 결혼 생활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고 비로소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서준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손에 예쁜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말했어요. 여보, 이건 내가 몇 달 월급을 모아서 산 다이아몬드 반지야. 예전에 결혼할 때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반지를 못 사줬잖아. 이제 와서라도 보상해주고 싶어. 미안해.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앞으로 내가 꼭 당신을 사랑하고 잘 보살필게. 다시는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서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죠. 저는 손을 내밀어 서준 씨가 반지를 끼워주게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박서준 씨,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요. 앞으로 우리 함께 잘 살아요. 서로 포용하면서요. 서로 포용하면서요. 서준 씨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지지해준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침내 이 결혼 생활에서 저 자신을 되찾고 존중을 얻게 되었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는 순간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다이아몬드는 교차했어요. 8년간의 결혼 생활, 빙빙 돌고 돌아서 마침내 부딪히고 깨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찾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그동안 겪었던 서운함과 쌓였던 실망감은 모두 제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종이었죠. 서준 씨는 정말로 말한 대로 행동했어요.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는 존중이라는 두 글자를 뼛속 깊이 새겼어요. 매일 퇴근하면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스튜디오에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거나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예전에는 늘 고생이 많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주 여보, 당신 고생 여보 이런 변화를 저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어요. 시어머니도 정말로 성격이 변하셨어요. 예전처럼 지훈 씨를 편애하는 일은 없었죠. 한 번은 지훈 씨가 택배기사 일이 힘들다고 서준 씨에게 부탁해서 좀 더 편한 직장으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지훈아, 세상이 편하고 돈 잘 버는 일은 없어. 네 형수님은 예전에 창업할 때 매일 밤새마며 그림 그렸어. 지금 네가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야. 지훈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 이상 직장을 바꾸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했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아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수진 씨도 자주 저에게 그들의 근황을 알려줬어요. 지훈 씨가 이제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돕고 아이 숙제도 봐주고 더 이상 술 마시러 나가거나 카드놀이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제가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어요. 이지은아, 지금 시간 있니?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큰일이 났어.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훈 씨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어 다급하게 물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하준이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얼굴까지 창백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훈 씨와 수진 씨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일단 500만 원의 예치금을 내라고 했다고요. 그들 손에 내라고 했다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5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훈 씨네 가족이 다시 예전 버릇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이는 죄가 없으니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치료를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저는 즉시 말했어요. 어머니, 지훈 씨에게 병원 주소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돈을 송금하고 하준이도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수진 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소아과 병실에 도착하니 하준이가 침대에 누워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훈 씨와 수진 씨는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제가 오자 수진 씨는 다급하게 일어섰어요. 형님, 고마워요. 정말 죄송하고 귀찮게 해드렸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이라서 의사 선생님이 급성맹장염이라서 빨리 수술해야 한대요. 어쩔 수 없이 형님께 부탁드렸어요. 저는 수진 씨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이 병원비가 중요하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단 하준이 잘 돌봐요. 수술비는 제가 이미 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시어머니도 달려오셔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지은, 이번에도 네 덕분에 살았다. 예전에는 어리석어서 너에게 늘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도 네가 지훈이를 도와주려 하다니. 엄마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하준이는 제 조카이니 제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돈은 그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갚아야 해요. 지우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이 500만 원은 저희가 꼭 갚을게요. 이번 달에 제가 보너스를 받으면 전에 모아둔 돈이랑 합쳐서 일단 200만 원 갚을게요. 나머지는 매달 갚아서 반년 안에 꼭 다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줄 씨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수술이 시작된 후였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냥 당신에게 돈을 내라고 했을 거야. 당신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거고,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이 그들을 돕는 건 인정이지 본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어요. 저는 내 혈안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픈데 제가 모른 척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도 원칙이 있어요. 궁핍한 사람을 돕는 건 좋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서는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앞으로 우리도 그 원칙대로 할 거야. 가족의 정을 지켜야 하지만 당신을 희생시켜서 얻는 건 안 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하준이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어요. 퇴원 당일 지훈 씨와 수진 씨는 하준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현금 200만 원도 가져왔죠. 지훈 씨가 돈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형수님, 이건 저희가 먼저 갚는 200만 원이에요. 남은 300만 원은 매달 월급 받으면 5억만 원씩 갚아서 반년 안에 꼭 다 갚을게요. 저는 돈을 받으며 웃으며 말했어요. 급할 거 없어요. 하준이 병원비로 돈만 있었을 텐데 형편이 어려우면 좀 더 미뤄도 돼요. 수진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지금 아껴 쓰고 있어서 매달 돈을 좀 모으고 있어요. 이 돈은 꼭 제때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 마음이 불편해요. 하준이도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형수니다. 그들 가족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고수한 것이 가족의 정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을 더 순수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후 지훈 씨네 가족은 다시는 저희에게 돈을 빌리러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주 아이를 데리고 저와 서준 씨를 찾아왔죠. 가끔은 직접 기른 채소나 만든 반찬을 가져오기도 했고, 명절에는 예전처럼 빈손으로 와서 얻어먹는 대신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박서준네 가족의 변화를 보며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지은, 네가 그렇게 한 게 옳았어. 그때 무조건 물러섰더라면 그들은 더욱 방자해졌을 거야. 이제 네가 원칙을 지키니 오히려 존중을 얻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예전에는 제가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만 생각하다가 결국 저 자신만 힘들게 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에서 여자가 가장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직 제가 당당하고 원칙을 지켜야만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결혼 생활도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요. 서준 씨는 제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늘 먼저 저와 상의하고 제 의견을 존중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때 지훈 씨가 온 가족이 외식하자고 제안하며 제게 계산하라고 했을 때 서준 씨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엄마 생신은 우리 형제가 함께 돈을 내야지.
어떻게 형수님 혼자 돈을 쓰게 해? 내가 4년만 원 낼게. 네가 2억만 원 낼게. 네가 2억만 원 낼게. 네가 2억만 원 내. 부족하면 내가 더 낼게. 시어머니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너희 형제가 돈을 내야지. 이지은은 평소에도 나를 충분히 잘 돌봐줬어. 계산도 편애도 없었고 오직 한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시끌벅적했던 그 호주 여행이 어쩌면 소동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서로의 경계를 찾게 해준 계기였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스튜디오 업무에 집중했죠. 지난 몇 년간 스튜디오 규모가 커져서 유능한 디자이너들을 몇 명 고용했고 분점도 냈어요. 분점도 냈어요.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배우기 위해 연수반에 등록했고 꾸준히 운동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하기도 했죠. 서준 씨는 제가 점점 더 훌륭해지는 모습을 보며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점점 더 매력 있어지는 것 같아. 나 좀 위기감을 느끼는데. 저는 웃으며 그를 놀렸어요. 그럼 당신도 잘해야겠네. 안 그러면 나 도망갈지도 몰라.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평생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늘 당신 곁에 있을게. 당신이 점점 더 훌륭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삶은 그렇게 평범함 속에서 행복이 싹트고 안정 속에서 놀라움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고 새로운 갈등과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칙을 지키고 저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준 씨가 늘 제 편에 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지해준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쓰고도 가지 못했던 그 호주 여행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특별한 흔적으로 남았어요. 좋은 결혼 생활은 일방적인 희생과 타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쌍방의 노력과 성장이라는 것을, 좋은 가족의 정은 무조건적인 맹종과 요구가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사랑과 지지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죠. 그날 서준 씨가 갑자기 저에게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깜짝 선물인데요? 그는 항공권 2장을 내밀며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호주 가는 항공권이야. 내가 6개월 동안 월급을 모아서 다시 예약했어. 이번에는 우리 둘이서만 가는 거야.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이뤄주고 싶었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도 보고 호주의 햇살과 해변도 느껴보고 싶었잖아. 그 2장의 항공권을 보고 서준 씨의 눈빛에 감출 수 없는 진심을 보며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에는 계산도 서운함도 없었고 오직 가득한 기대와 행복만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떠나는 호주 여행이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2장의 호주 항공권을 들고 있으니 제 손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토록 기대했던 여행이 좌절되었을 때 저는 평생 다시는 그 여행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준 씨의 눈빛에 감출 수 없는 기대감을 보니 그 모든 불쾌한 기억들이 이미 세월 속에 희미해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출발 당일, 서준 씨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는 미리 호주 날씨를 확인하고 저에게 선캡과 선글라스를 챙겨줬고, 심지어 제가 의사소통에 불편할까봐 번역 앱까지 다운로드했더군요. 그가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8년 전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는 늘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려 했죠. 그저 나중에 살림살이와 집안일에 치여 그 마음이 희미해졌을 뿐이었는데 이제야 다시 찾은 것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서준 씨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 여행을 오게 했네. 예전에는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가 당신이 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어. 앞으로는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할게. 다시는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처럼만 있어주면 돼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서준 씨는 제가 지루할까봐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화를 함께 보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까지 특별히 챙겨줬어요. 호주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온몸에 쏟아지고 공기 중에는 풀과 바다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순식간에 편안해졌죠. 서준 씨가 예약한 호텔은 해변 바로 옆에 있어서 발코니 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이건 내가 특별히 고른 거야. 당신 바다 보는 거 좋아하잖아. 앞으로 매일 아침 우리 함께 일출 볼 수 있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서준 씨는 제가 처음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함께 했어요. 우리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가서 유리 바닥 보트를 타고 바닷속의 다채로운 산호와 물고기들을 구경했어요. 서준 씨는 제가 넘어질까봐 내내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우리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햇살 아래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고 그는 인터넷 강좌를 보고 저희 예쁜 독사진도 많이 찍어줬어요. 우리는 멜버른 거리에서 특색 있는 상점들을 구경하고 정통 양식을 먹었어요. 그는 제가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을 특별히 사줬죠. 이번 여행에는 계산도 다툼도 없었고 오직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세월만이 흘러갔어요. 저녁에는 우리가 해변의 긴 의자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여보, 예전에는 아들로서 가족을 많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형으로서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이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어. 호주에서 가장 심하게 싸웠을 때 나는 지훈이네 가족의 이기심을 보고 평소 당신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너무 후회했어. 그때 나는 귀국하면 꼭 당신에게 잘 보상하고 다시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박서준 씨, 사실 저는 당신이 가족을 챙기는 것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다만 당신이 제 감정을 무시한 것이 원망스러웠을 뿐이죠. 가족의 정은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도 잘 꾸려나가야 해요. 이제 당신이 균형점을 찾았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서준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나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는 것을 늘 기억할 거야. 우리가 우리만의 작은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만 양가 가족을 잘 돌볼 능력이 생길 거야. 여행이 끝나고 귀국한 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많은 작은 기쁨들이 더해졌어요. 서준 씨는 여전히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했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친정으로 가거나 저를 데리고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는 여전히 시어머니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렸지만 예전처럼 지훈 씨를 무조건적으로 돕는 일은 없었어요. 지훈 씨네 가족의 삶도 점점 더 나아졌어요. 지훈 씨는 택배 회사에서 점점 더 뛰어난 활약을 펼쳐 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수진 씨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직장으로 옮겨 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죠. 하준이도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고 저를 만날 때마다 예쁜 목소리로 형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들은 다시는 저희에게 돈을 빌리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주 선물과 함께 저희와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한 번은 우리 가족 모두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지훈 씨가 직접 부엌에서 요리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음료수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형수님, 그때 형수님의 조언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몰랐을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스스로 벌어서 쓰는 돈이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요. 수진 씨도 말했어요. 수진 씨도 말했어요. 형수님,
예전에는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요.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의 정은 서로에게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지지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낼게요. 다시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리석어서 편애하고 이지은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 이제는 다 잘됐다. 너희 형제가 화목하고 집안이 화목하니 이게 바로 가족이 지내야 할 모습이지. 저는 상다리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화목하게 웃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행복감으로 가득 찼어요.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고수한 것이 가족의 정을 잃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을 더 순수하고 소중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제 스튜디오도 점점 더 커져서 분점도 냈고 해외 계약도 몇 건 따냈어요. 저는 더 이상 가정을 위해 희생만 하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꿈을 가진 여자가 되었죠. 저는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으며 전문 능력을 향상시켰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시야를 넓혔고 꾸준히 운동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어요. 서준 씨는 제가 점점 더 훌륭해지는 모습을 보며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정말 대단해. 나 당신 발걸음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도 열심히 해야겠네. 우리 함께 성장하고 함께 더 훌륭해져요.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호주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제 작품을 보고 저와 협력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서준 씨에게 알렸고 그는 저보다 더 흥분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꼭 잡아야 해. 서진 씨의 지지 덕분에 저는 그 호주 회사와 협력하게 되었어요. 업무 편의를 위해 저는 자주 호주로 출장을 가야 했고 서진 씨는 매번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가줬어요. 우리는 일하는 틈틈이 호주의 풍경을 구경하고 현지 음식을 맛봤어요.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우리가 호주 해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서준 씨가 갑자기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보, 이 호주 여행이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 예전에는 늘 당신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제는 평생을 바쳐 당신에게 보상해주고 싶어. 다시 나에게 시집와 줄래?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죠. 8년간의 결혼 생활, 빙빙 돌고 돌아서 저는 마침내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자는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요. 오직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를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도 좋고 나도 나쁘지 않아.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삶을 점점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의 저는 성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고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 있고 화목한 가족이 있으며 저만의 삶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타협하던 여자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행복한 이지은이 되었죠. 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고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마주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서준 씨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며 우리의 작은 가정을 번창시키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거예요. 그리고 3천만 원을 쓰고도 가지 못했던 그 호주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은 때때로 잃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저에게 많은 사람과 많은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비바람을 겪은 후에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눈앞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해줬으니까요. 이제 누가 저에게 3천만 원을 들여 시댁 식구와 호주 여행을 가려 했던 것을 후회하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말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은 저에게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보게 해주고 원칙을 지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결혼 생활과 더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해 줬으니까요. 삶은 이와 같아요.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죠. 오직 당신이 본심을 지키고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 인생의 길 위에서 당신만의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